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재배 환경 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대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공기죠. 그죠? 예, 그 공기를 배울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재배학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는 대기가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풍, 강풍으로 인해서, 작물 재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고, 그렇다면 그 대책은 뭔가, 그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배학 공부 방법론에서 딱 한마디로 제가 재배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재배 환경이 이렇게 좀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손조들이 그것을 극복해 왔는가, 예, 그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도 대기라고 하지 않고 태풍 강풍은 작물 재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배울 것이 풍해, 그리고 도복, 그리고 수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교재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와 작물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즉 공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면 질소가 몇 프로, 산소 몇 프로, 이산화탄소 몇 프로, 앙산가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학자들은 연구를 한 것이 결과물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질소 79%가 가장 많은 질소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충 그냥 떠올려 보면 냉동하는데도 질소 가스가 필요할 거고, 또 절단할 때도 질소 가스로 이렇게 이용해 갖고 절단도 하고, 또 맥주 만들 때도 아마 질소 가스가 그 안에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공기 중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배학과 관련된 것은 별로 질소 가스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배학 책에 이것에 대해서 막 기술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또 무한정 공급되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공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양 필수 원소에서 탄소, 산소, 수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연에서 무한정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토양 필수 원소에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B편에서 배웠죠. 그렇죠?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지는 산소가 다시 호흡작용을 할 때 산소가 이용이 되죠. 사람도 산소를 이렇게 호흡할 이렇게 다시 들이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작물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가장 우리가 작물 재배에서 제가 재배 환경에서 토양, 수분, 온도, 빛 이렇게 계속 오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강조한 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다 수학 공식처럼 연관지어져서 딱 그냥 아기가 딱 틀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뭐였냐? 바로 요거였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작물 생육에 좋더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만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합쳐져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포도당을 만드는 거, 그걸 갖고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광합성이 안 되니까 당연하게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 유용한 거더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요 내용이 이산화탄소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호흡 속도가 감소가 되죠. 그 호흡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를 안 해갖고, 그것이 오히려 작물이 생육하는데 도리어 그 영양분으로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더라. 그죠? 그것은 온도편에서 변온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해야만이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배추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과합성 작용에는 적정한 온도인 고냉지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고냉지에서 재배를 할 때 그 온도는
호흡이 잘 되는 온도보다는 낮기 때문에 고냉지니까 조금 그래도 찬 온도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 속도는 감소를 하니까 광합성은 잘 되고 호흡이 감소되니까 뭡니까? 배추가 아주 뭡니까? 그 품질이 우수한 배추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냉지에서 배추를 재배하겠죠. 그랬죠. 그죠? 아니면 품질이 나빠지는데 말라고 고냉지에서 배추를 하겠어요. 당연히 품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호흡 속도가 뭡니까? 감소하는 것은 작물 재배 어떻더라? 좋은 거더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호흡 속도는 감소돼서 작물 재배에 좋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당연하게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뭡니까? 광합성 작용의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은 증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대기 중에 작물 생육에 어떻더라? 좋아진다.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걸 갖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질 않죠. 다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반으로 뭡니까? 지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탄산십이라고 이제 핵심 키워드를 따로 빼내는 것은 이것 또한 지난 그 빛 시간에서 제가 재배환경 빛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나참 현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나참 현상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참 현상의 의미라는 것이 시설 내에 그 시설 재배하는 거 비닐하우스 안에서 뭡니까?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나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감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 광합성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작물이 잘 생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탄산이라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료처럼 뿌려주는 거예요. 대기 중에. 그렇게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광합성이 잘 되겠죠. 예, 나참 현상을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인데요. 그죠? 왜 여기서 안 될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뿌려주면 잘 자라겠거니 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께서 뭐 언제 잘 되고 뭐 보아점은 뭐고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공부할 때 오직 뭐다? 재배 그러면 이 탄산십이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생육을 촉진하고 수량 증대하고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과합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탄산시비를 해주는 거다. 그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뭐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떠든 그 내용들이 다 뭡니까? 이런 데 녹아 있는 겁니다. 자, 뭐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높여주는 거. 그리고 탄산시비를 한다. 맞죠. 그죠? 예?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 호흡 속도는 감소하고 감성이 증대되고 이래서 작물 재배에 좋은데 또 보면 광포화점도 B편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B편에서 광포화점이 높은 작물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옥수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옥수수. 그죠? 예? 옥수수는 이산화탄소를 뭡니까? 대기 중에서 공급받지 않고 그 작물체 내에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다가 거기서 뭡니까 스스로도 그 광합성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건조한 땅에서도 그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온도에서도 잘 자란다.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광포화점이 높은 작물이 결국은 생육에 유리하니까 옥수수는 벼보다 광포화점이 높다. 그 기출 문제의 그 지문 또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모든 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재배학적 관점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다 재배 환경, 뒤에 앞으로 배울 재배 기술도 다 그것과 연관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25강으로 돼 있잖아요. 그 강의가 딱 끝날 때 되면 아마 귀따대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해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풍해.
이것을 배울 텐데, 우리가 주로 뭐 옛날에 높새바람, 뭐 한이바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학문적으로 학자들께서 그냥 연구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책에는 뭐 강풍이 어떻고 미풍이 어떻고 연풍이 어떻고 시속 몇 킬로로 불 때를 미풍이라고 하고 연풍은 어떨 때라고 하고 뭐 그런 기준으로 또 이렇게 또 바람의 어떤 속도에 따른 기준으로 해서 또 분류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강하게 바람이 부는 거, 쉽게 말해서 태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피해를 이게 태풍 불면 이렇게 나무가 막 쓰러져 버리고 막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재배학적으로 예, 이렇게 됐을 때 뭡니까? 어떤 뭡니까? 그 재배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럼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쵸? 그 결과물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쵸?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사고를 가지고 뭡니까? 그 재배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다 뭡니까? 너무너무 쉽게 톡 쏙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해라고 하는 거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밀식 재배를 하면 풍해 피해가 커진다. 이렇게 딱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녹색은 어떻게 그 기출 문제로 출제된 거고.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기출 문제인데 특히나 또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딱 뭡니까? 꼭 명심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빨갛게 제가 해놓은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밀식 재배라는 게 어밀조밀하게 식재한다. 그죠? 우리 재배학의 용어는 다 한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5, 6%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 세대니까 한자를 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밀조밀하게 식재하는 재배. 그러니까 촘촘히 재배하는 거예요. 촘촘히 재배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뭡니까? 이 식물은 뭐죠?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이 뭡니까?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광합성 작용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은 그 작물체 수분에 작물체에 다 함유하고 있으니까 되고, 이산화탄소는 다 대기 중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빛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밀조밀하게 식재해 놔놓으면 서로 뭡니까? 그 키가 안 자라버리면은 그 뭡니까? 키가 옆에 작물이 크게 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늘에 돼가지고 빛을 못 받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과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포도당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나 햇빛 볼래 하고 막 쭉쭉쭉 막 자라는 겁니다. 멀대처럼 쭉쭉쭉 막 키가 막 자랄 거예요. 그죠? 서로 막 경쟁하면서 그러면 쭉쭉쭉 키가 자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난쟁이처럼 조그맣게 자란 작물이 잘 쓰러질까요? 키가 쭉 자란 작물이 잘 쓰러질까요? 뭐가 잘 쓰러지죠? 그렇죠. 예. 그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밀집 재배하면 쭉쭉쭉 자라는 이 작물이 뭡니까? 피해가 커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암기해 봐봐야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또 그걸 그대로 뭡니까? 재배학은 그걸 그대로 문제화하지를 않죠. 그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잘 풀어보셨으면 알지만 그죠?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갖고 문제를 뭡니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밀식 재배하면 풍해의 피해가 커진다. 요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기계적 장이라는 거는 당연하게 바람이 불면은 작물이 이렇게 절손되고 낙가도 되고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래 되겠죠. 예.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우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뭡니까? 그 제2의 병해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디에서나 다 따라오는 거니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생리적 장애라는 건 뭐냐면 요 학자들께서 기계적 또 생리적 이렇게 구분을 했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생리적이라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그 재배학 그 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되죠? 예, 호흡이 양이 증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 소모가 증가될 겁니다. 호흡이 증가되면 양분 소모 증가돼서 작물 재배 좋다 나쁘다? 나쁘다. 왜냐하면 강풍이 부니까 그 적정한 재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재배 환경 아닌 때는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에 처해도 나빠지고 너무 높은 적정한 온도가
아니 너무 높은 온도에서도 작물재 나쁠 거고, 수분도 적정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너무 없으면 건조해가 발생할 거고,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습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재배학을 공부하냐면 재배 환경이 가장 적정하게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선조들이 그 대책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작물 재배를 해왔는가? 예,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나빠질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예, 양분 소모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량은 적어야 된다.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 수학 공식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기공이 폐쇄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람이 불면, 아이, 추워. 여러분 같은, 막, 바람 막 불면 어때요? 옷깃을 막 이렇게 움츠리죠. 그런 것처럼 바람이 불면 당연히 기공이 딱 닫아버릴 겁니다. 기공을 닫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학문적으로? 그렇죠. 아니,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의 C3 식물은 뭡니까?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식물체 내 물과 그리고 뭡니까? 빛이 합쳐져가지고 과합성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기공을 딱 폐쇄해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옥수수나 뭡니까? 캠식물 같은 경우, C4식물이나 캠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체 내에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작물들은 기공이 폐쇄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산화탄소가 못 들어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과합성이 감퇴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여러분께서 딱 뭡니까? 공부를 하니까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가 되죠. 예. 그리고 또 요 얘기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증가라, 이거는 뭐냐면 또 반대적인 생각입니다. 요걸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뭡니까? 그 빨래를 해갖고 뭡니까? 말릴 때 바람이 없을 때 잘 마를까요? 바람이 많을 때 잘 마를까요? 그렇죠. 바람이 많을 때 잘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식물체 내 막 수분도 바람이 많이 불면 자연적으로 증발이 되겠죠. 그 식물체 내에 있는 수분이 바람으로 인해서 증발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증산량의 비정상적인 증가. 적정하게 증가되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니까 더 많이 수분이 빠져나가지고 작물체 내에 건조해가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암기하고 가라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린 이거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물체나 열을 빼앗아. 그죠? 바람이 부니까 뭡니까? 우리도 바람이 불면 체온이 조금 내려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체온이 저하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 될 거고. 뭐 해안 지방은, 해안에는 그 소금기 있는 뭡니까? 그런 바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분 피해가 발생한다. 예, 그렇게 헐쑥 읽어보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여기 막 그 곤충들이 살아있다.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곤충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 바람 싫어하고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 보통 뭡니까? 곤충으로 인해서 뭡니까? 암술과 수술을 수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작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률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것이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요? 작물 생육에 좋다, 나쁘다? 나빠진다. 그거 하나만 딱 떠올리시고 보시면 돼요. 왜? 풍해니까. 풍해는 재배 환경에 좋은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그 재배적으로 좋게 된다, 나쁘게 된다, 나쁘게 된다, 나쁘게 된다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 여러분, 그런 마음, 결국은 그거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이렇게 뭡니까? 납득시키려고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그냥 결론 한마디로 뭐예요? 풍해의 결과는 뭐다? 작물 재배에 나쁜 거더라. 그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조들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나름대로 대책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서, 예,
재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했다 태풍을 막거나 막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풍림을 조성한다. 당연한 거죠.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죠. 자, 봐보세요. 교목이라는 건 아주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 관목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상수 있죠? 관상수. 그렇죠? 예, 조그만한 거. 예, 우리가 뭡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거. 뭐 그런 조그만한 나무들을 관상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관목은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구나. 예,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도 뭐 교목, 관목에 들어가 봐서 막 검색하면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식재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너무 다 큰 나무만 다 조그만한 나무만 심기보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혼합시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쵸? 그건 당연한 거고. 바람과 직각 방향으로 심어야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심어야 된다. 심더라도. 그리고 피복식물을 재배한다. 피복식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호박이나 수박이나, 예, 덩쿨 기어가 땅에, 지포면을 또 막 기어가면서 자라는 그런 식물을 피복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식물들은 바람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관계한다. 관계도 제가 앞에서 그 수분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을 대주는 거, 그걸 갖고 관계한다는 거예요. 토양이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토양의 침식이 덜 되겠죠. 뭐 물기가 젖어 있으니까. 토양이 침식되면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에 나쁜 거니까. 그렇죠. 입당 구조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죠. 침식되면. 그것도 입당 구조의 형성과 파괴, 요인, 거기서 벌써 공부를 했고, 그것 또한 시험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재배 환경이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 들었을 때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 했는데 계속 제 강의를 들으니까 어때요? 뭐 이제는 귀따대기가 벌써 앉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젖어 있게 될 거고, 담수, 예, 물을 담다 똑같은 얘기고, 배토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작물이 자라는데 거기다가 호미를 이렇게 뭐 흙을 모아서 이렇게 뭡니까 그 뿌리하고 줄기고 고기를 흙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으면 어떻죠? 바람 불어도 좀 그 작물체가 잘 안 쓰러지겠죠. 그죠? 그걸 갖고 베타라고 합니다. 요거 이랑 사이의 토양의 작물을 포개 밑에 모아주는 작업, 요걸 갖고도 시험 문제가 2번, 3번 나왔어요. 요거는 재배 기술편에 가서 따로 또 기출문제 나온 것도 다 풀어드립니다. 아셨죠? 다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 거기서 해주겠지만, 요렇게 흙을 모아주면 당연하게, 시키면 작물이 자라면 여기다 흙을 요렇게 좀 쌓아주는 거예요. 예, 뿌리하고 줄기고 거기다가. 그러면 당연하게 덜 쓰러지니까, 그쵸? 그리고,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결석 한다. 저도 처음에, 외화도가 뭐지? 하고 막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왜는 뭡니까? 왜소하다. 예, 잘 모르면 무조건 그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죠? 왜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봐보세요. 키를 낮추는 정도. 그러니까 왜소하다. 뭐, 이렇게 딱 떠올리면 되죠. 외화도가 높을수록, 즉 외소함이 클수록 하는 거는 뭐냐면 키가 좀 작을수록, 그죠?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가 작은 뭡니까? 나무나 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토양에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키가 작으니까 그만큼 토양 지포면 거기 낮게 뿌리가 분포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걸 갖고, 뭡니까? 외화도가 높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도가 높은 대목. 그러니까, 즉, 요렇게 키가 작은 요런 과수 품목은, 예, 요렇게 조그만, 요즘 이렇게 재배해. 옛날에는 그러면 사과 나무 엄청 20년산 막 이런 것도 이제 사과가 달리거든요. 엄청 나무가 크죠. 근데 요즘은 그런 데 재배하지 않고 요렇게 조그만한 요런 나무, 예, 요런 나무를 심어갖고 여기 사과가 3년생, 3년에 됐을 때 이렇게 사과가 달리거든요. 요런 나무에다 요새 재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재배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제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작물 재배 좋으니까. 20년생, 30년생 나무보다, 예, 쉽게 말해서 4년생, 5년생 이런 나무들이 훨씬 수확량이 좋으니까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예요. 요런 나무를 외화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요것이 바로 대목입니다. 대목. 예, 요거 뒤에 가서 우리가 영양 번식에 가면 접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럴 때 가서 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요게 이제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대목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바람이 불면 가느니까 쉽게 바람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요 밑에 요 옆에 뭐가 있죠? 철봉가 쇠파이프가 있죠. 쇠파이프를 딱 여기다 꼽아가지고, 예, 그 나무 옆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거기다 지금 보이시나요?
노끈 보이시죠? 노끈으로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불어도 이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겠죠. 바로 요렇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지결석한다 이 의미가. 그러니까 요 사진 하나만 딱 돌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화도가 높은 대목에 지지결석하는 이유는 뿌리가 얕게 분포되어 강풍에 쉽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지결석한다. 이렇게 딱 돌리시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요 사진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재배학적으로 관련되게 우리가 뭡니까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왜 뭡니까 이렇게 재배를 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생 30년생 그런 나무에다 재배하지 않고 왜 구태 이렇게 새로 조그마한 나무를 뭡니까 그 접목의 방법으로서 접목을 시켜갖고 사과를 재배할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재배에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쵸? 예, 여기 봐보세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나무를 쉽게 할 수 있고, 예, 큰 나무 같으면 만약에 여기 한 1000평에다가, 뭡니까? 사과를 재배할 때, 막 20년생, 30년생 재배를 한다 치면 한 50그루밖에 안 되지만, 요런 나무를, 뭡니까? 재배한다 치면 어때요? 50그루가 아니라 한 뭐 2, 300그루 재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더 많은 나무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수확량도 잘 봐보세요.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로 해서 사과가 조그만합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먹기 아주 적당한 크기로 사과가 잘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예. 그리고 풍해도 실질적으로 감소해요. 큰 나무보다는 어떻게 작은 나무가 풍해 피해를 덜 받습니다. 큰 나무는 그만큼 면적이 크니까 태풍이 딱 불면 그냥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제가 그 풍해 쪽에 보면 나무가 막 뿌리까지 뽑혀갖고 쓰러져 있는 거 보셨죠? 그죠? 큰 나무는 그만큼 면적이 크니까 바람을 직접적으로 딱 맞닿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확 뿌리까지 뽑혀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조그마한 나무를 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면적이 작으니까 피해도 덜 받는데 거기다가 좀 가느니까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노끈만 딱 묶어 놓으면 아유 강풍 태풍이 불어도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뭡니까 외화도가 높은 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최근의 재배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복. 도복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결국 풍해의 대표적인 피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따로 이렇게 키워드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예. 뭐 바람 불면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뭐 낙가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무조건 쓰러질 거예요. 작물일체가. 그쵸? 예, 그거예요. 예. 여기 비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 그쵸? 그게 이제 풍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뭐 하강의 도요도의 등습기에 예, 곡식이 여무는 시기에 꼭 등습기에만 태풍이 불지는 않겠지만 주로 이제 요때 많이 불겠죠. 8월, 9월 달이니까 곡식이 여무는 시기에 요럴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께서 이렇게 뭡니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그냥 쓰러지는 거 태풍 강풍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발 조건이 뭔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밀식재배 촘촘하게 심으면 서로 햇빛 떠받으려고 키가 크죠. 그래서 뭡니까 도복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밀식재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가다. 이거 질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제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영양생장. 기가 쭉쭉 잎이 팡팡 커지는 거 그걸 갖고 영양생장이라고 하는데 질소의 역할이 그거니까 질소를 많이 뿌려주면 기가 쭉쭉 잎이 팡팡 커져버려요. 커져버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예, 당연하게 쓰러지기가 쉬운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질소를 과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재배 기술까지도 계속 질소 과다에 대한 것이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질소는 무조건 과다하면은 다른 것들도 당연하게 과다하면 나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꽃이 필 때도 질소는 적어야만이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어야 사과가 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꽃을 못 피워. 그러면 사과가 안 달리고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죠. 질소는 많이 뿌려지면은 탄질률이 낮아져 가지고 꽃이 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소 과다는 무조건 놓고 나쁜 거야. 제가 그렇게 딱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풍해에도 질소를 과다하면 안 좋구나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아마 토양 필수 원서에서 한번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와봐 보니까 진짜 그러네. 박승 선생 말이 맞구나. 딱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다음 중
뭐 유발 조건이 유발 조건인 것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책은 뭐냐 질소 편중 시비를 피하고 너무 많이 뿌리면 절대로 안 된다. 나머지 이런 거 석회 같은 거는 뭐요? 예 제가 그랬지 만병통치약 그죠 무엇에도 다 좋은 거 예 무조건 넣고 이렇게 뭐 도복 같은 때도 석회 뿌려주면 다 모든 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입당 구조 만들 때도 석회 뿌려주면 되고 산성 토양이 됐다 뭐요 석회 뿌려준다 답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뭡니까? 기출 문제에서 5번, 6번 나왔잖아요. 그쵸? 트럼프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다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배토 단합, 도입 진압. 요 배토 아까 전에 그랬죠? 예, 요 모아주는 거, 흙을 모아주는 거. 그게 배토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뒤에 재배 기술에 따로 또 설명을 합니다. 현재 가볍게 그 정도만 딱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 결석이라는 건 뭡니까? 묶어진다. 아까 전에 그 뭡니까? 그 외하다고 높은 그 뭡니까? 사과나무를 노끈으로 묶어놨잖아요. 쇠파이프에다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까지만 하면 되고 외성 품종 선택. 예, 키가 작은 거. 예, 키 큰 나무보다 작은 나무가 바람에 피해를 덜 하겠죠. 그쵸? 제식 밀도 적절한 조절. 그쵸? 예, 당연하게 밀식제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촘촘하게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쓰러지기 쉬운 거예요. 막 슉 쓰러져 버렸죠. 그쵸? 예, 그런 거고. 생장 조절 재료를 사용해서 절간 신장제. 이건 뭐 학문적인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와서 절간 실장을 억제한다 그러는데 절간이라는 게 뭐냐면 요 그림 보이시죠? 제가 그림도 아주 잘 못 그리네. 이제 마디 사이 있잖아요. 여기에 싹이 나오는 요 사이에 중간에 마디가 있을 거니까 마디와 마디 사이가 요것을 쭉쭉 절간 신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키가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잘 자라겠죠. 요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키가 적게 자라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것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키가 적게 자라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서 또 빠져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습성 품종을 재배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내건성 품종을 재배하고 뭐 이런 거 앞에서도 수분편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도복 방지 대책은 또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없어도 그렇죠. 내품성 품종을 재배하는 거요. 예, 그 바람풍, 견디다, 인내하다, 그거잖아요. 바람에 견디는 성질인 품종을 재배하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배웠죠. 예, 바로 호박이나 수박이나 이런 덩쿨성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거기 뭐 단장 품목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왔지만 풍성 품종을 재배한다. 그런 것들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은 절대적으로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뭡니까?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바라인데요. 이 수바라는 왜 또 제가 요쪽에다 넣었냐면,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바로 이 수바라거든요. 쉽게 말해서, 벼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가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뭡니까? 사진 보셨으면 알지만 벼가 다 쓰러져 버리죠. 예. 그런데 논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물을 하고 접촉되면서 다시 뭐죠? 다시 이렇게 싹이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걸 갖고 수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에서 막 다시 발화돼서 나오죠. 다시 이렇게 날 뿌렸나 하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래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벼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쵸? 바로 그겁니다. 우기의 도복에서 이삭이 젖은 땅에 오래 접촉되어 있을 때 당연하게 수확 전에 이삭에서 휴먼이 탑바돼요. 이 잠자는 것이 탑바돼. 휴먼 그죠? 자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내동성 골 때 제가 휴먼을 거쳐야만이 이듬해 뭡니까? 작물체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휴먼이 탑바돼서 그냥 싹이 터버린 거야. 그걸 갖고 이제 뭡니까? 수발화라고 하고 결실기에 주로 발생한다. 이 결실기라는 게 뭡니까? 요 앞에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태풍이 불 때가 언제죠? 8월달. 그죠? 골때가 제일 많잖아요. 골때가 지금 뭡니까? 벼가 결실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실기에 주로 발생한다. 학자들께서 그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고 나의 지문도 뭡니까? 기출 문제가 꾸준하게 나온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생종이라는 건 뭐 생장하다. 빠를 조자 뭐 이런 거겠죠. 빨리 생장하는 품종이 벼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뭡니까 지금 재배학 문외한이어 갖고 통일벼 이런 것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좀 빨리 자라는 벼도 있을 거고 좀 늦게 자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생종이라는 거는
천천히만 이런 거겠죠. 생장이 늦게 되는 그런 품종보다는 빨리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 당연하게 더 잘 발생되겠죠. 빨리 자라니까 빨리 싹도 트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이게 전문적으로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휴면성이 약한 품종이라는 얘기는 잠자는 그 성질이 약한 품종이 강한 것, 잠자는 성질이 강한 것보다는 더 잘 발생하겠죠. 왜냐면 이게 자고 있으면 아이고 물이 이렇게 막 머금고 있어도 아이고 자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그럼 싹이 틀려는 생각도 안 하겠죠. 근데 약한 품종은 뭐겠어요? 깨어있는 상태니까, 그쵸?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그 물에 접촉 딱 되면서, 요게 뭡니까? 휴먼이 타파돼 갖고 딱 이게 발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품종이 강한 것보다 잘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대책도 보면, 그러면 이거 빨리 이렇게 되니까 빨리 수확을 해버리면은, 발생이 적겠고, 도복을 방지하면 딱 쓰러졌기 때문에 수발화가 발생되니까 도복을 방지하면 되겠고, 발화 억제제를 살포하면, 이거는 하나의 예방책이겠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발화 억제제라는 것은 쓰러졌을 때, 발화가 되지 않도록 뭡니까? 이게 억제제를 살포를 해봐버리면 발화가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장품, 키가 큰, 작물체보다도 작은 거는, 쓰러짐이 약하니까,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마저, 이렇게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오염. 이것도 이제 딱 한 문제 초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거 새로 나올 이유도 없는 건데, 그냥 나름대로 이게 빼기는 못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화 됐던 거,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냥 같이 집어넣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요 오염은 석탄과 석유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앙산가스. 앙산가스는 벌써 이게 좀 나쁜 느낌이 들죠? 염화불, 화탄소, 그죠? 이 오존, 오존 대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주로 이제 뭡니까? 대기 오염을 시키는, 그런 오염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온실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가지고 그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요즘 이제 우리 온실 효과 때문에 많은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여기 나오죠. 풍수의 예방 및 경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내 도복성, 뭡니까? 도복이 견디는 성질을 품종으로 재배한다. 그쵸? 여기 딱 나왔네. 그쵸? 내풍성, 이것하고 또 똑같은 겁니다. 그쵸? 맞고요. 밀식 재배하면, 틀렸죠? 이거 서로 햇빛 받아보려고 쭉쭉쭉,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하고 막 쭉쭉 커버리면, 이거 쓰러지기 더 쉽죠. 그쵸? 그러니까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살균제, 우박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렇게 뭡니까? 살포제를 뿌려주고, 그죠?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침 관수된 노는 신속히, 배수를 시켜야만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상처로 인한 호흡의 증가. 그죠? 바람으로 인한 그 상처를 하면 그 호흡량이 증가가 됩니다. 호흡량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지금 뭡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호흡량은 감소돼야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강풍은 재배 환경적으로 나쁘게 된 거니까 호흡량이 증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호흡이 증가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께서 수학 공식처럼 딱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매개곤충의 활동 저하로 인한 수정률이 감소돼. 그죠? 매개곤충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수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수정률이 감소가 될 거고, 기공폐소에 인한 광합성이 감소가 될 거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감성이 안 되겠죠? 병물의 감소는 병충해 피해가 약화된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강풍이 불었는데, 병충해 피해가 약화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게 어떻다 저떻다 이제 세부적으로 알 거 아니라, 강풍이 불면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나쁘게 된다. 이것만 딱 떠올리시면 되죠. 근데 이게 병충해 피해가 약화된다는 건 좋은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병충해가 더 이렇게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재배학은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쉽다. 충분히, 내가 요 정도만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네. 그런 자신감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출 3회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태풍 피해 대체. 예. 방풍님으로 교목과 감목에 혼합시켜? 어이구, 맞네요. 방풍님은 직각 방향으로 맞고요. 그죠? 예, 과선의 빈 공간 확보는 태풍 피해를 경감시키죠. 아니죠. 예, 공간이 있으면 글로 뭡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태풍 피해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 4번은 외화도가 높은 대목이라는 건 키가 조그마한 나무. 그죠? 예, 그런 나무는 지주결석으로 쇠파이프 딱 해갖고 노건으로 딱 묶어주면 피해를 줄여준다. 바로 그거죠. 아이고 맞네. 그쵸? 사진 하나만 떠올리시면 되죠. 요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기출 6회. 강풍으로 인해 작물에 나타나는 생리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세포 팽합이 증대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수분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제가 빨래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없는 날보다 바람이 있는 날에 빨래가 잘 마르더라.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는, 바람으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되니까 식물체도 바람이 불면 수분이 식물체에 함유된 수분이 평소보다 더 많이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건조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수분이 없어지면 식물체 재배환경 수분편에서 수분의 역할에서 가장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팽합 유지였잖아요. 그래서 줄기가 꼬득꼬득해 있고 잎도 쭉 늘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그것이 바로 팽합이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수분이 식물체 내 수분이 감소가 되니까 팽합이 어떻게 되죠? 감소되겠죠. 중대. 벌써 이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갖고 야 뭐가 있었지? 절대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채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번 기공 폐쇄. 그렇죠? 예. 아이고 추워 하고 기공은 닫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광합성량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감소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작물의 체온 조화. 바람이 불면 사람도 바람이 불면 체온이 저하되듯이 작물체도 똑같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나다가 되겠습니다. 자, 7회. 예. 과손의 바람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죠. 예.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며 과합성을 말도 안 되죠. 바람이 피해가 됐어요. 일단 바람으로 인해서 재배환경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과합성을 촉진을 해?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증산작용을 억제는 하죠. 그죠? 예. 기공을 닫아버리잖아요. 기공을 닫아버리니까 이산화탄소가 식물체 내에 들어오지를 못해갖고 과합성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조금하게 알지 않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죠. 그죠? 예. 강풍은 매개곤충 활동을 저하시켜 수분과 수정을 방해한다. 맞고요. 작물의 열을 빼앗아 작물 체온을 저하시킨다. 그죠? 예. 바람이 불면 인간의 체온도 내려간 것처럼 작물 체온도 저하가 된다. 그죠? 휴양지방은 요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교재다 이렇게 해라. 넌 이거 바로 이겁니다. 기출 문제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꼭 넣지 않고 제 교재에다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사고로 휴양지방은 당연하게 수분기가 많은 바람이 공기니까 당연하게 염분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새로운 어떤 지문을 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진 문제인데 지금 맨날 이렇게 바람 피해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종합적인 사고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 걸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외하다고 높은 대목은 지주결석하고 배토, 예, 호미로 흙을 긁어서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 그걸 갖고 뱉어줘. 예, 이러면은 피해가 덜하겠네. 맞습니다. 그죠? 질소비를 과다.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질소비를 과다는 무조건 나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작물은 밀실 재배하면 서로 키가 막 햇빛 받으라고 키가 쭉쭉쭉 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풍해가 더 발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 그죠? 방풍림으로 교목과 간목을 혼합시키며 바람의 직각방향과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심는다. 요건 맞아. 그러니까 현재까지 가라가 맞네. 그죠? 더 이상 예문이 없으니까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요걸 제가 왜 넣어놨냐면 요건 아직도 여러분들께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요 내용도 재배하기 무조건 단편하게 바람 그러면 바람 고온과 관련된 것만
요즘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 뭡니까? 종합적인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도편에서 공부를 했지만 온도가 결국 뭡니까? 뒤에 가서 작물에 분류해서 호온성, 혼행성 채소의 그 기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까지도 아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로 온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넣은 겁니다. 일부러 이거는 뭐 당연하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시가 안 돼 있지만 넣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지베렐린이라는 거는 생장 호르몬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재배기술 생장 호르몬 쪽에 가서 배울 때 지베렐린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작물의 생장과 발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뭡니까? 생장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니까 지베렐린 처리하면 잘 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똑같죠. 영양 생장이 되니까 풍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런 지문이 나도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문을 풀면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뭡니까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출 1회 2회는 항상 제가 그랬죠. 그동안에 계속 기출 문제 풀어봐도 그렇고, 정말 뭡니까, 농학 이론, 이 과목으로 문제를 출제한 뭡니까, 출제원께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손해평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예, 공무원 시험 농학 이론, 이걸로 이제 출제했던 분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문제 또한,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갖고, 야, 무논골, 뭐예요? 말도 제가 잘 안 나오죠? 무농골 뿌림 재배라는 건 뭔지, 담수 포면 산파라는 것이 뭐지?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그걸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이것이 또 날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 야, 그러면 박수현 선생,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면 돼?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재배하게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지금 25강 중에서 오늘이 이제 몇 강인가요? 이제 8강, 9강 이제 그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죠. 요 정도까지 배운 그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적인 사고로 그렇게 한번 푸는 연습을 한번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갖고 일부러 제가 뭡니까 특별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를 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특히 2차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죠. 야, 무조건 넣고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암기하고 뭡니까 앞과 뒤를 연결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넣고 그것만 단편 지식적으로 암기해 봐봐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이해도 안 되더라.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다 연결해서 미리 다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것도 쉽게 편을 풀 수 있다. 제가 알려드린 게 뭡니까? 이런 모든 재배학의 모든 것은 다 한자로 돼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럼 담수, 표면, 산파라는 게, 이 수는 물술자일 거고, 물 표면에 산파하는 거야. 예. 파종했다. 예. 산파하는 게 그냥 뿌리는 거 있죠. 슉슉 씨 뿌리는 거 있잖아요. 툭툭 던져서 그걸 갖고 산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물 위에다 이렇게 파종을 하는 그 재배를 뭡니까? 이거 이렇게 담수, 포면, 산파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그죠? 한자로 다 풀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도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요렇게 그냥 물 위에 그냥 뿌렸어요. 그러면은 무농골 뿌림 재배, 요거는 농골에다 뿌렸죠. 그죠? 요거는 담수 표면에 뿌린 거고. 그죠? 요것에 비해서 도복이 경감될까요? 아니, 물 위에 뿌린 것이 쉽게 쓰러지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그런 식으로 요거는 맞겠다 틀리겠다 그렇게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좀 틀린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도복 근경제를 이거는 알죠? 경감, 도복 쓰러짐을 뭡니까? 감소시키는 것을 살포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위 절간 신장이 짧아져 도복이 경합니다. 예, 절간, 마디와 마디 사이 맞죠? 당연히 짧아지겠죠. 살포하면. 그러니까 도복이 경험하면 된다. 이거는 당연하게 지금, 충분하게 제 지금 강의 들었던 분들은, 맞아. 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다 틀렸을 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3번 질소질비를 다량 시비하면 도보기 이거 질소질 비료 시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양생략되니까 이것도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틀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파정 직후에 1의 낙수를 가게 해주면 도보기 경감인데 이것도 뭐 낙수가 뭔지 잘 몰라도 물을 낙수라는 게 물을 막 이렇게 다시 뭐 대주는 거 그런 걸 거예요. 그죠? 강하게 해주면 도복이 경감돼. 뭐 강 이렇게 돼 있는 느낌만 보더라도 야 이거는 벌써 경감되지 않을 거야. 그죠? 더 잘 쓰러질 거야. 딱 느낌이 들죠. 그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제 말 뭐 뜻이지 아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큰 우리 재배학의 큰 줄기만 알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2에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유용 물질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닷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인간적인 사고로 풀면 되죠. 항산가스, 대기오염 물질 같아.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필수적이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화합성을 못 하는데 대기오염 물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풀면 돼요. 이게 뭐 대기오염 물질이 뭔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쵸?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사회.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예, 지금 현재 한 해 두 문제씩도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지금 잘 보면 앞에서 바람만 갖고도 벌써 그냥 꽤 많이 풀었는데 그죠? 그 기타 문제도 꽤 많이 나왔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별 결실기에 종실이 이사기 단체를 싹이 트는 것도 그냥 뭐예요? 수바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예, 태풍으로 벼가 도박될 때 고온답수 고래에서 발생한다. 아이고 수바라. 나머지 뭐 있어요? 7회 또 나왔죠. 예, 4회 나오고 7회 나오고. 예.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 수바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결식의 종실이 이상이라는 채를 싹이 트는 거 맞아. 결식의 벼가 우기에 도박이 됐을 때 자주 발생해? 맞아.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바라. 예, 빨리 자라는 품종이 당연하게 더 잘 발생하겠죠. 예,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러면 우리 학문적으로 또 더 깊게 들어가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휴면성이 강한 품종, 잠장 성질이 뭡니까? 강한 품종이 어떻게 돼요? 더 잘 발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발화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품종이 더 잘 발생하겠죠. 그죠? 수바라는 수면성이 약한 품종이 더 잘 발생하는데, 요게 반대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으니까, 요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회 때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를 경감됐죠? 뭐예요? 외성 품종, 조그만한 품종을 선택한다. 맞겠죠, 그죠? 아이고, 그쵸? 그냥 딱 눈에 보이시죠, 이제? 질소는 무조건 넣고, 영양생장. 제가, 토양편, 토양 필수 원소에서 딱 하나만, 질소는 딴 거 필요 없고, 영양생장으로 기억하면 모든 게 앞으로 끝납니다. 하고, 영양생장만 떠올리라고 했는데, 잎이 팡팡 커지고 줄기가 쭉쭉 커지는 거. 그것이 영양생장이잖아요. 작물이 자라는데. 예. 그러니까 비료를 시용하면은 도리어 어떻게 되죠? 예. 풍해 피해가 커지겠죠. 옳지 않은 것.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왜 높은 복토를 해준다? 그죠? 예. 그리고 밀식 재배 지향. 예. 이것도 맞죠. 그렇죠? 밀식 재배 해주면 어떻게 되죠? 예. 풍해 피해가 커진다. 예. 슬라이드에서 빨갛게 해놓은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강조한 것이. 자, 그리고 9회 문제는 어떻게? 광풍이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 틀린 걸까? 매개곤충의 활동을 억제한다? 당연하죠. 바람이 부니까 다 도망가겠죠. 그렇죠? 예, 2번 상처를 유발하여 호흡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예, 당연하게 호흡량도 증가될 거고 호흡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작물이 재배 좋아요, 나빠요? 나쁘게 된다. 그러니까 연결해버리니까 수학공시처럼 아이고 여기 나쁜 거니까 맞네. 강풍도 뭡니까? 작물 재배 환경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나쁜 거 하니까 맞다. 증산작용은 어쨌든 광합성 촉진. 아이고 광합성이 촉진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 강풍은 재배 환경이 나쁜 거고.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문학은. 왜냐하면 완전한 이거다! 예,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4번, 상처를 통한 병해충의 발생을 촉진시킨다? 당연하게. 촉진시키면 어떻게 되죠? 나쁘게 되잖아요. 나쁜 거고. 맞죠?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는 다 돼 있고. 그죠? 9회 또 나왔네요. 수바라가 봐보세요.
뭡니까? 뭐 3회 뭐 4회 나오고 7회 나오고 하다가 9회 또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2, 3년에 한 번씩 기출 문제들이 꾸준하게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율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 문제 제가 하나도 빼지 않고 그것을 다 뭡니까? 교재에다가 다 녹여서 재편집했고 기출 문제도 풀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강의만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 점수는 껌딱지처럼 그냥 맞추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출문제 또한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공부를 했는데 뭐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65번 다음에 벼의 수발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라는 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을 갖고 이렇게 하나의 지문으로 만든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발에는 언제 종실이 이삭이 다닌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죠. 예, 결실기 8월달 일때니까 수인기라는 건 뭐냐면 그 이삭을 잉태하고 있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수잉 잉태하다 할 때 잉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출수기 직전 이삭이 딱 나오기 직전 그걸 갖고 이삭을 머금고 있는 상태, 그걸 갖고 수인기라고 하겠죠. 잘 모르시면 다 이렇게 한자로 풀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뭡니까? 벼의 생장 과정을 무슨 기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나오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걸 접목시켜. 그걸 갖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결실기는 뭐겠습니까? 이 실이 뭡니까? 열매 실자일 거 아니에요. 열매가 뭡니까? 달리다. 그죠? 결실을 맺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시기가 결실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월 달에 벼에 이삭이 딱 달리는 그럴 때가 결실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결실기. 벼가 우기에 도복되어 있을 때 자주 발생한다. 또한 갈로보다 수발화가 더 잘 발생한다. 여기 조생종, 만생종 갖고 이제 구분을 했네요. 그럼 언제 어떤 품종이 더 잘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조생종, 빨리 자라는 품종이 늦게 자라는 품종보다 더 잘 발생하겠죠.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10회가 이제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풀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한 문제 정도만 나왔나요, 매년? 아니죠. 거의 약 2문제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시는 11회 때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배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병해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병해충에 대해서 2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해마다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한 강의당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양, 그걸 갖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